마이런은 50bp씩 3번이나 하자고 하고 트럼프는 이거 1.5까지 내려야 된다고 하고 네네. 그 2%에서 3%로 물가 목표를 바꾸잖아요. 네, 그럼 매우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매우 안정적. 그럼 금리 인하를 많이 해도 되죠.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인사이트 시간,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한국 최고의 경제 교사 신한 프리미엄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님 모셨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발걸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새로 또 시작하시는데 또 이게 조금이라도 또 힘을 좀 보태드리려고 아유, 너무 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제 다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건영 단장님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조금 잠잠했던 거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별일 없었던 것 같지만 거시의 변동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것 같지만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때는 진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약세인데 결국엔 그게 여러 선진 통화들 유로 대비로 약세지만 달러가 그 달러가 원화 대비로 강세인 경우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즘 유로화 환율 보시면 작년에 트럼프 당선될 때 1유로에 1,500원 했어요. 네네. 보니까 1,650원 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환율이 1,390원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달러는 지금 1,400원이니까 10원 뜬 거잖아요. 네네. 근데 유로는 지금 1,650원이니까 150원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예전에 보기에 좀 쉽지 않은 그런 그림이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맞긴 한데 도대체 진짜 약세는 누구인가? 이 상황에서 은값까지 급등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좀 난처한 상황인 네네. 것 같아요. 네네. 이 가치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 네네. 가치 척도가 되는 게 너무 많이 흔들려 버리니까 세상을 모르겠다. 그렇죠. 이게 진짜 카오스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켓을 판단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금리가 쉽사리 안 내려간다. 환율도 쉽사리 안 내려간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주가가 계속 오른다. 이제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시고, 또 하나 이제 좀 신기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제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경제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죠. A라는 국가는 물가 목표 2%를 넘어서 있다. 그러니까 3%다. 물가 목표를 넘어서 있죠. 지금 A라는 국가는. 두 번째는 실업률은 안정적이다. 네. 역대급으로 낮은 편이다. 그 세 번째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고 네. 부동산 가격도 전고점에서 쉽사리 내려오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가는 높은 편이고 실업률은 낮은 편이고 자산 가격은 사상 최고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럼 1번 금리 인상, 2번 금리 인하. 시험이면 이 수능이잖아요. 네. 그럼 1번 찍어야 돼요. 금리 인상 찍어야죠. 네, 물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 중앙은행은 네. 연준은 금리를 여러 번 낮춘대잖아요. 그렇죠. 그 핵심이죠 지금. 시험 문제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가 뭐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의 금리를 인하해도 달러가 세지는 참 원화가 약해지고 이제 그런 그림들도 나타나니까 다들 좀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핵심인데 계속 느끼고 있는 건데, 그냥 물가도 올라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은 하지만 고용 뭐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데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뭐 어쩌자는 거야. 네. 결국에는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미래가 두렵다는 건데, 과거의 고용의 추세를 보면은요,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에 있다가 뜨기 시작을 하잖아요. 몇 번 살짝 뜨다가는 확 급등을 하는 모습. 항상 경기 침체는 실업률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그 직후의 경기 침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실업률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실업률이 3%대 중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4%대 초반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물론 낮은 건 사실이지만 이게 한 번 뛰면 답이 없을 수 있다. 네. 이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지만 시그널이 나타나니까 일단은 실업률이 뛰어 올라가는 거를 제어하기 위해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인하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 네. 이게 1번이고, 물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물가가 뛰고 있는 거는 큰 게 아니라 관세로 인해서 뛰는 거다. 네네. 관세라는 거는 매년 올리는 게 아니라 올해 한 번 올리면 그 다음에 올리지 않는 거니까 이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물가가 문제지만 조금 더 미래를 포워드 루킹을 하게 되면은 미래에는 물가보다는 성장이 더 문제니까 네. 우리 연준은 앞을 좀 보면서 가고 싶어라고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시험 문제를 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물가는 높고 성장은 안정돼 있다. 그럼 금리를 인상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그 뒤에 이제 조건이 붙는 거죠. 단 이런 확신이 있다. 앞으로는 물가는 안정될 것이고 저절로 성장은 저절로 안 좋아질 것이고 네. 그러면은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움직여야 되냐 과거에 천착을 해야 되냐 네.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말씀을 해주셨지만 약간 성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물가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네. 게 있는 거냐면 지금 실업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약간 연준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평가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일자리 수가 이제 뭐냐면은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숫자가 많이 줄어 있거든요. 네.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저 마켓 볼 때 저희 그 선배들이 그 얘기했어요. 일자리가 10에서 20만 개 사이에서 만들어지면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네. 10만 개 미치면은 안 좋은 거고 고용 지표가 미국 고용이요. 네. 20만 개보다 위면은 조금 과열이고 이렇게 해석을 해줬거든요. 네. 그렇게 외우고 있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요 일자리 수가 한 5만 개, 6만 개만 늘어도 이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연준에서 말하는 건데 맞아요. 일자리를 찾는 구직을 하는 사람도 크지가 않고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일자리의 공급도 많지 않은 거예요. 네. 원래는 그래서 옛날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면서 실업 대란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자리가 오픈되는 게 적은데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 이제 구직자들도 수가 지금 이민이 제한이 되면서 확 줄었죠. 네. 그래서 참 절묘한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 참 기이한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 이게 파월 회장이 했던 코멘트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연준이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금리 인하파는 봐라. 고용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엔 일자리 공급을 생각하지 말고 일자리의 수요가 줄어들어 있다는 걸 봐라. 만약에 여기서 좀 경기가 더 박해지면 네. 일자리를 결국 은퇴했던 사람들도 결국엔 돈이 필요하게 되니까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나온다. 그럼 이렇게 균형이 있는데 갑자기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확 늘어나면 실업률이 폭증할 거 아니니. 그렇죠. 그게 경기 침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지금의 저기 일자리에 대해서 실업률이 낮은 거에 대해서 너무 안심하지 말고 앞으로 둔화될 수 있는 이걸 고민해야 된다. 공감해요. 근데 이건 반대로도 작용해요. 그렇죠. 뭐냐면 노동의 공급이 제한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도 적은 거잖아요. 일자리 네. 오픈도. 그래서 네. 균형인데 지금 일자리 그 오픈이 적은 상태에서 이게 늘어나면 실업률이 확 올라가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줘가지고 자산 가격이 뛰잖아요. 자산 가격이 뛰면은 이 자산 시장 가격이 뛰는 게 성장을 부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구직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네, 네. 일자리 오픈이. 그러면은 일자리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구인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팍 뛰는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이게 결국에는 실업률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네. 잘못하면 임금 상승으로 직결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양쪽이 다 밸런스가 어그러질 수가 있는데 약간 지금 현재 연준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성장 쪽에다 포커스를 조금은 더 강하게 맞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과 줄다리기 씨름을 하고 있다는 느낌 예. 많이 듭니다. 그렇죠. 네. 뭐 침투조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 스티브 마이런이 이제 아예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이제 침투조. 연준 이사회를 갖다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런이 이제 들어간 건데 이번에 9월달에 FOMC부터 이제 긴급하게 투입이 됐거든요.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번에 마이런이 했던 활약은요. 마이런이 있구나라는 느낌? 마이런 찾아라면 이 찾을 수가 있는데 약간 전체를 뒤흔들기엔 역부족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한일전 하잖아요, 축구. 네. 이 일본이 한국한테 안 되니까 브라질 용병을 쓴 적이 있어요. 네. 저희 국가대표로 맞아요. 귀화해가지고. 귀화해가지고. 그럼 야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한일전 했는데 그 사람 존재감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때의 기억은 좀 나요. 근데 이제 스티브 마이런이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점도표를 화끈하게 밑에다 확 찍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잖아요. 연준의 비둘기파는 올해 금리를 한두 번 낮춰야 돼. 이거였고 9월달 네, 포함해서 연준의 매파는 두세 번 낮춰야 돼. 이거였거든요. 근데 스티브 마이런은 남은 세 번의 금리 9월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9월, 11월, 12월에 0.5씩 세 번 낮춰야 돼. 그러면 1.5를 낮추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화끈하게 점도표를 밑에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평균 숫자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왕따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거기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면서 약간 일종의 선동 같은 걸 하지만 네. 연준 내 매파가 여기에 끌려오지는 않는구나라는 느낌은 좀 받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아까 무슨 말씀드렸냐면 브라질 용병이 들어왔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끝난 게임. 이번 9월 FOMC는 그런 느낌이 좀 컸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브라질 용병의 힘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스티브 마이런의 효과가 좀 나지 않겠는가? 네. 왜냐하면 스티브 마이런이 단순히 금리 인하를 몇 번 해야 된다 이것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요번에 보니까 독특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의사록에 나올 것 같아요. 이번 9월 FOMC 끝난 다음에 그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연준의 물가 목표를 바꾸자는데 그거 아니다. 범위를 좀 바꿔주는 건 괜찮지만 물가 목표를 바꾸는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나오길래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볼 때 갑자기 이상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인사가 어떤 저기 높은 사람이 이분들이 얘기할 때 허튼 소리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왜 나왔지 해서 보니까 굴습이라고 시카고 연은 총재가 있어요. 시카고 연은 총재가 그 사람도 무슨 얘기하냐면 연준의 물가 목표를 바꾸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지금 경기하는 중에 꼴대로 옮기는 거다. 그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가 또 왜 나왔지 해서 보니까 스티브 마이런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이제 또 자기 연설할 때 FOMC 끝나고 연준의 물가 목표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네. 2% 물가 목표를 지금 스트릭트하게 유지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가 왜 2%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네. 그거는 지금 2%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고 2012년에 결정이 돼서 2%를 갖다 우리가 유지하는 건데 그 지금 환경도 바뀌었고 왜 우리가 2%를 유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잠깐 들어보시면 그러면 2%에서 물가 목표를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2%에서 3%로 물가 목표를 바꾸잖아요. 그럼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3이에요. 네. 그러면은 물가 목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매우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매우 안정적. 그럼 금리 인하를 많이 해도 되죠. 그렇죠. 물가 목표를 2로 하지 않으니까 2로 해야 되니까 내려야 되니까 지금 금리 인상을 해서 긴축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걸 3으로 올려버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90점이 넘어야지 대학을 가요. 네. 근데 얘가 81점에서 이제 뭐냐면 얘가 30점짜리였는데 지금 미친 듯이 공부해서 80까지 왔어요. 근데 80에서 90 올라가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네. 아무리 공부해도 81, 82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라스트 1마일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등장하신 거예요. 이제 시험 사정관인데 딱 등장하셔서 오케이 커트라인 80 이렇게 확 내린 거죠. 그럼 걔는 합격이죠. 그렇죠. 그럼 노력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이런 게 꼴대로 옮기는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이런이 얘기하는 게 지금 2% 물가 목표를 넘어선 게 4년 반이 넘었어요. 그럼 이거 돌리질 않고 지금 보니까 연준이 이번에 FOMC 때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 27년 말이나 돼야지 2%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7년 말에도 못 돌아와요. 28년은 돼야 돌아오거든요. 네. 이 얘기는 그럼 7년간 물가 목표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인데 네. 아니 그럼 목표치를 왜 하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사실상 연준이 물가 목표를 폐기해라? 실질적으로는 바꾼 거다.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이런이 얘기한 게 이거 물가 목표를 올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바꿀 수 있겠네? 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스틱 총재는 오케이 바꾸는 건 좋은데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5씩 1.75에서 2.25 밴드를 두고 거기서 관리하는 거는 난 오케이. 그런 거는 동의할 수 있다. 네. 근데 2에서 이 숫자 자체를 끌어올리는 건 동의할 수 없다. 네. 이게 1번. 그다음에 그 시카고 연은의 그 저기 굴수비 총재는 네버. 지금 그거 얘기할 때 아니다. 네네네. 나중에 물가 안정될 때 얘기하자. 네. 경기 끝나고 하자. 경기 중에 하지 말고.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폭넓게 네. 다양한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물가 목표의 변경부터 시작을 해서 연준의 현재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죠. 지금 고용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물가의 안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장기 국채 금리의 안정까지 넣으려고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를 갖다가 전환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언급도 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좀 네. 복잡스럽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좀 제기하지 않겠는가 그런 엑스맨의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아니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여기서 백악관은 보험적 금리 인하를 했는데 지금 태세를 보니까 100bp에서 150bp 더 내려야 된다는 게 그렇죠. 행정부의 중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과 지금 그 물가가 상당히 밸런스 게임에서 딱 균형 잡힌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데 뭐 보험적 인하까지도 그 밸런스를 아직까지 깨지는 않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가 더 내려가면 밸런스가 깨질 거 아니냐. 깨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리고 이미 원자재 쪽에서는 이미 깨졌다. 이게 금값을 통해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은값이 요즘에 상승폭이 더 큽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말도 안 되는 높으니까요, 이런 그쪽은. 상황으로 오는 걸 보면서 결국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미국 자산시장 즐겁긴 하겠으나 자산의 저 버블 파티를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시장이 좀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10월 예상했지만 10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또 들썩들썩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2.5인데 2.5의 기준금리로는 강남 아파트를 못 잡아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제압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서울 아파트 가격을 제압하려면 지금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 줘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가계부채를 억제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을 고민하거든요. 가계부채 억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인상하자니까 가계부채 억제하려고 금리를 인상하려니까 밑에 쪽을 보면 실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죠. 실물 경제로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은행은 두 가지 고민인 거죠.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냐, 실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냐.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지금 예상은 어쨌든 점진적으로나마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있고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택 가격이 그렇게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서울의 그렇지. 주택 가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미국으로 가져오면 미국은 빅테크는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엔비디아 영업이익률 보니까 진짜 환상이던데요. 한 73%가 예. 나오죠. 저는 어떻게 60-70%의 영업이익률이 총- 나오는지 참 너무 놀래요. 총자산의 이익률이 70%가 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높잖아요. 이쪽은 지금 호황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엔비디아 때문에 자산 시장이 너무 버블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물론 엔비디아 주가를 타겟팅하지는 않지만 네. 너무 과열된 경기가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면 금리를 인상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4.5에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도 실물 경기가 미래에 둔화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엔비디아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해야 되냐 아니면 실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냐 하면 실물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죠. 네. 그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4.5의 기준금리가 전혀 부담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 그렇지. 인하라는 선물을 받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이런은 50bp씩 3번 인하하자고 하고 트럼프는 이거 1.5까지 내려야 된다고 하고 네네. 그러면은 진짜 너무 편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요즘 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방송에서 미국 시장 과열입니다. 과열인데 버블이 올 수 있어요. 버블이 오게 만들겠다는데 뭐 근데 과열이 왔다고 끝이 아니고 나머지 버블이 있는데 버블 사이즈는 어떻게 될지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죠. 버블은 지나고 나야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번에 파월 의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어느 정도는 좀 고평가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버블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리고 연준의 목표도 아니다라는 얘기는 하잖아요. 네네. 그건 그린스펀도 되게 비슷한 얘기했어요. 옛날에 그 비이성적인 과열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린스펀 그 전기가 있어요. 네. 그 격동의 세월인가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닷컴 버블 막 버블 만들어질 때 그 비이성적 과열 그 시즌쯤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게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앉아 있는데 네. 주식시장이 좀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네. 연준 위원들 표정이 이상하더래요. 표정이 뭐냐면 네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는데 이제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되게 그런 부분이 뻘쭘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연준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경기 과열하고 연관이 된다라면은 그리고 이게 뜨거운 소비를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물가를 끌어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2000년도에 그 그린스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유도 주가가 높아서 인상한 게 아니라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해서 수요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게 물가를 자극할 염려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00년도 초반에 기준금리를 세게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 기억이 좀 남아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될 필요가 있냐면 이 자산 가격이 결국에는 이 양극화된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산 가격이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에 참 처해 있다. 이런 게 이제 과거하고는 좀 달라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워진 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근원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밖에 그러니까는 결국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불평등이 심화된 거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게 중국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뭐죠 공동부유인가요? 네. 그걸 하면서 빅테크의 상장을 막고 네. 그 국진 민퇴를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잘 나가는 민영 기업들을 다 억제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도 규제를 실시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죠? 사교육 금지.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강한 규제를 하면서 네. 부동산 쪽으로 돈이 흘러가면서 이걸 버블을 만드는 걸 막았던 거잖아요. 네. 그게 20년도 이후에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중간에 코로나가 끼긴 했지만 3, 4년 동안 중국 경제가 그럼 어떠냐? 중국의 자산 시장이 어땠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4년이죠, 4년.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럼 중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네. 그럼 이제 지금 보면은 다시 규제를 풀고 네. 다시 이제 좀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실물 경제 되게 어렵다 음. 이런 얘기 하지만 그렇죠.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도
중국의 빅테크들 요즘 주가가 좀 많이 오른다면서요. AI 관련주들은 폭등을 했고요. 예. 미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네. 우리가 보면은 그거잖아요. 이제 저도 질문 많이 받는 게 중국이 어떻게 주가가 오르냐. 저렇게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리스크가 큰데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죠. 미국 고용 시장이 둔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주가가 오르냐. 맞아요. 이게 중국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긴축적인 스탠스를 취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실물 경기가 같이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중국 경제에는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 봉쇄 이후에는 중국도 결국에는 스탠스를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네.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긴축을 유지를 한다, 빈곤을 받아들인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딱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되네요. 야, 잘하면 그린스폰 시대에 재림이 오겠구나. 아시아의 IMF하고 아시아 금융위기 보고 깜짝 놀랐던 미국이 금리를 내려가지고 이미 상당히 뜨거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니까 네네, 그야말로 닷컴 버블로 직행을 해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내 평생에 본 최고의 거품을 한번 만들어줬잖아요. 예, 그렇죠. 98, 99, 2000년에. 예, 예. 여기서 이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금리를 내려주면 똑같은 상황이네 보니까. 굉장히 큰 버블의 가능성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제 네. 다만 그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 그때는 물가가 안정이 돼 있었어요. 네. 뉴 이코노미라고 할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물가가 안정돼 있었거든요. 중국에서의 디플레 수출.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되게 신기한 케이스였죠. 이게 또 그리고 그래서 그린스폰 의장은 이게 중국도 중국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인터넷 닷컴 기업들이 만들어낸 생산성의 개선 아니냐. 네네.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산출물을 만드니까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성장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런 주가 같은 것도 용인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맞아. 근데 그때와 다른 건 지금 물가가 집을 나간 지 그렇죠. 4년 반이 됐어요. 그럼 이제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태클을 걸 수 있는 악재가 뭐가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네.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야 그 관세라는 게 항구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관세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산 가격의 상승이 소비를 탄탄하게 만들면서 찾아오는 인플레이션의 리스크는 존재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1년도의 그림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도 똑같았어요. 인플레이션 없다. 돈 풀어도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건데 문제는 그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면서 별거 없어. 왜냐하면 이게 그 공급이 안 되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다. 네. 공급망이 둔화돼 가지고 공급망의 제한 때문에 그런 건데 공급망의 제한은 풀릴 거고 네. 그럼 공급이 쏟아지게 되면 물가는 안정이 될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이제 이렇게 말했다가 이게 연말로 가면서까지 21년 말로 가면서까지 물가가 안 풀리고 떨어져요. 더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급망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이 뛰면서 수요까지 과열시켰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활용 점정을 찍은 게 22년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그때부터 이제 뛰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연준이 뒤늦게 대응을 했던 거거든요. 네. 물가가 뛰면서 연준이 뒤늦게 대응을 하니까 시장이 되게 힘들어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상황에도 만약 대입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될 리스크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만약에 커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시나리오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자산 시장 가격이 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하는 거 이런 거는 맞겠지만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파티를 하면은 이 파티장 가운데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문가에서 춤을 추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진짜 경기를 볼 때 경기가 나빠요라고 보지 말고 총 자산 규모를 따져보면 그거 파트를 하나 더 나누는 것이 우리가 경기를 보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말씀하시는데 떠오르는데 즉 자산 시장은 뜨거워요. 일반 서민 경제는 어두워요. 그 다음에 물가는 약간 높아요. 금리도 약간 높아요. 뭐 예를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없어 하지만 지금 오건영 단장님의 말씀은 관세 때문에 없을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자산 가격 인플레 때문에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비나 이것들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서비스 쪽에서 인플레가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요번에 소매 판매 미국 거 나온 거 딱 봤을 때 그 소매 판매 보고서에 대한 해석들이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게 양극화의 전형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소득층은 소비가 안 돼요. 그렇지. 맥도날드 예.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렇죠. 오는 사람 숫자가 줄고 단가가 떨어지기 예. 시작해요.
고소득층은요 소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호텔 같은 데는 5성급 호텔은 자리가 없어. 네, 그러니까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소비가 너무 잘 되니까 이 얼마 안 되는 고소득층의 탄탄한 소비가요. 소비 자체를 갖다 탄탄하게 유지시켜주면서 물가가 쉽게 안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럼 저소득층은 돈도 많이 못 버는데 물가가 높은 상황이고 물가도 높은데 금리도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소득층은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잖아요. 그렇지. 소득은 적고. 그럼 저소득층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네. 근데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모든 게 안정이 돼 있으니까 자산 가격이 계속 뛰면서 소비를 계속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소비를 해도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그럼 거고. 이쪽의 소비가 유지가 되면서 저소득층이 금리 인하라는 거, 물가 안정이라는 걸 받기가 힘들어지니 고소득층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럼에도 이쪽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청할 것이고. 그렇죠. 포퓰리즘 정부는 이 수많은 숫자적으로 많은 이들의 금리 인하 요구를 그냥 뿌리치지 못할 것이고. 그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금리 인하의 속도를 늦추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는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실 때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늦게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적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하긴 네. 할 수밖에 없어요. 양극화에서는 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심한 저항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예를 들어서 50bp씩 3번 해줘 이러면 이제 네. 25bp씩 3번 한다든지 네. 이런 형태의 저항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봤던 리포트 중에 되게 흥미로운 걸 하나 본 게 있어요. 네.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렇죠. 외신에서 나온 얘기죠. 양극화의 시대예요. 이제 AI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AI가 어떤 일자리를 대체할까? 그럼 오히려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 사무직들의 일자리를 많이 대체한다네요. 네, 예를 들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AI가 대체를 하면서 그럼 이쪽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니까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는 임금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고비용 노동자들을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임금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AI를 통해서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AI가 대체하는 게 별로 없대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인데 고소득층이 타격이 크겠네? 양극화가 줄어들겠네. 근데 그게 아니라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미 양극화가 진행이 돼서 이쪽은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근로소득보다는 자산을 통한 소득이 더 네. 강해질 수 있죠. 네. 근데 자산을 통한 소득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이분들의 임금이 줄어든 만큼 기업들은 이익이 오피 증가하니까. 마진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해지겠죠. 네. 그러면은 오히려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10년 전에 피케티의 자본론에서 나왔던 얘기가 네. 강화가 돼서 나오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이 네. 프레임워크가 양극화라는 프레임워크를 꼭 기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네. 같고요. 하나 더 이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오케이 그럼 너가 뭐 인플레이션이 제일 큰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산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자산 가격 때문에 소비가 유지가 됐던 거죠. 그럼 자산 가격과 성장이 같이 이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연안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성장이 흔들리겠죠. 그러겠죠. 성장이 흔들리는 걸 보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성장이 흔들리죠. 그러면 이게 자산 시장에 충격이 세게 올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근데 들어올 수 단 있고.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성장이 세게 흔들리게 되면은 물가가 쉽게 안정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룸이 크니까 네. 인하를 할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의 회복은 또 마찬가지로 양극화 쪽에서 네. 상단의 회복이 더 빨라져. 빨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물론 그거야 누구도 모르죠. 근데 그럴 개연성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만약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그 뒤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 네. 라고 한다면은 지난 4월 이후에 어떤 시장이 먼저 되돌려졌는지 22년도 11월이 저점이었어요. 그때 네. 당시 긴축에 그때 당시 어디가 먼저 회복하기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20년도 코로나 때 돈 풀고 난 다음에 어디가 제일 먼저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지 네. 그걸 한번 바라보면은 이게 다 회복도 양극화를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추세도 양극화, 그 다음에 그게 깨져나갔을 때의 충격도 양극화의 관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이후의 회복도 만약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것도 양극화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 다들 걱정하는 그거잖아요. 지금 잘 올라가는데 네. 혹시 빠지지 않겠어? 음. 만약 그럼 빠진다면 어떤 리스크가 있겠어? 그게 1번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가까운 미래를 보고 있잖아요. 저는 네네. 그거보다 조금만 더 뒤로. 음. 그럼 그 이후에도 또 다른 회복장이 또 있어야 될 텐데 네네. 그때는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근데 프레임이 안 바뀐다는 거죠. 양극화라는 프레임이. 그리고 네. 이제 그 프레임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네. 근데
거기까지 바라보기에는 제 능력은 너무 그러니까 보잘것 없어서 예. 이러다가 계속 가다가 한번 또 어쩔 수 없이 뭐 한 10에서 20년 만에 오는 굉장히 큰 파고를 한번 당하는 방향으로 나와야 한번 정리가 되지. 뭐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채 리스크 사이클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부채 사이클이 오잖아요. 그런 기억이 나요. 2008년도 10월이었죠. 그때 이제 금융위기 한복판이었어요. 리먼 네. 파산 한 달 후에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때 너무 걱정했던 게 제가 미국 의회에서 투표하는 걸 이제 보면서 되게 마음 졸였던 기억이 있어요. 네. 뭐냐면 의회에서 7천억 달러 구제금융하자라고 하는데 7천억 달러 그때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뭐 이게 돈 퍼주기냐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금융위기 한복판에서도 그거 막 부결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막 네. 난리 났었거든요. 네. 그때 7천억 달러가 너무 컸었어요. 그리고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는데 1조 달러 양적 완화 했거든요. 그 거의? 전까지 예. 총 통화량이 대략 8천억 달러 내외쯤 되었었습니다. 총 통화가. 근데 1조 달러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나왔던 게 이러면 거대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 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저 코로나 때 5조 풀었어요. 네. 양쪽 합쳐가지고. 아니 5조가 뭐예요? 5조 더 넘게 풀었죠. 토탈 재정에서만 9조, 네. 시간 두고 4조 풀었고 통화에서 4, 5조를 풀었으니까. 통화만 9조까지 갔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정도 돈을 풀잖아요.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스케일이 커져요. 왜냐면 사이즈가 커지니까 스케일이 커지고 스케일이 커진 만큼 부양책도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위기가 뭐냐에 대해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위기가 오면 그거잖아요.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 또 우리는 또 위기 뒤에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약간 뭐랄까요 우리가 네. 길게 투자하는 투자자면 그런 관점을 항상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요즘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계시면 편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마냥 편안하게 있기에는 예. 예, 좀 어려운 뭔가 좀 탐탁치 않은 네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분산 투자라는 게 여전히 저도 어렸을 때는 분산 투자 이런 거 되게 이런 거 왜 하나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실전을 많이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미래를 모르니까 네. 나누는 거는 근데 이제 나눌 때 너무 주식 채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시나리오 베이스로 나누는 거죠. 네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엔캐리의 급격한 청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딱 그거에 대한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럴 확률은 5%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5% 정도만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끼우는 방법들이 있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자산 그런 게 골드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자산 조금 담아 놓는다든지 그런 형태의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방법 네. 약간 시나리오 베이스죠. 음.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봄직하지 않나.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각도기 TV나 이런 데서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런 것들도 국내 주식에 대한 우리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있어서는 시나리오 베이스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네.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저희가 이제 연준과 관련돼서 연준의 이제 금리 정책 그리고 또 한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 그리고 그 밑단에 있는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1부에서 먼저 해보았습니다.